자, 자, 그럼 이제 수업을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현대문이 다 배웠지? 도사죠, 도사. 응? 왜 양자역학이 나오게 됐는가?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쯤 이제 혼내야 될 텐데. 혼하지 않다고 가정을 하고, 양자역학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가 하는 게 이제 챕터 1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부터 얘기를 할까? 이 양자역학이 언제 태어났느냐 하면 20세기가 되면서 이제 양자역학이 태어났어요. 근데 20세기 되기 전에 그때는 이제 물리학이 없었느냐? 물리학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야. 그 전에 물리학은 어떤 물리학이냐? 그러면 그 전에 물리학을 우리가 클래시컬 미케닉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클래시컬 피직스라고 이렇게 옛날 예적에 호랑이 담배 물던 시대여다 그 물리학인데, 자, 이 클래시컬 미케닉스를 떠받들고 있는 두 개의 큰 기둥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뉴턴의 역학이고, 뉴턴의 역학이고 막스웰의 전자기학이죠. 이 두 개의 큰 기둥이 있었고, 이 두 개의 큰 기둥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 우주와 이 세상을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 한 150년 전에 물리학자들은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 세상은 이 두 개를 가지고 웬만한 거 다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자기네들은 말이야 이 우주를, 이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남은 거는 복잡한 몇 개의 문제 이런 것만 남아있다고 그 당시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뉴턴의 역학하고 막스웰의 전자기학만 알면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 한 150년 전에 그 물리학자들은 그 아주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심지어는 아주 건방졌어. 그렇게 건방질 수가 없었어. 150년 전에. 나는 세상을 다 알 수 있다. 만물의 근본은 인간이다. I know everything. 내가 지금 저런 걸 보면 웬 또라이가 있었는가? 진짜 바보 같은 놈이지. 이게 말이야.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봐요. 그 1900년 이전에 인간들은 얼마나 건방졌느냐 하면은 이 정도로 건방졌고, 그 다음에 1900년 이후를 우리 보자 말이야. 뭐가 이게 지식이라고 하면 뭐가 그 다음에 발견이 되느냐? 엄청난 것들이 발견이 됐어요. 뭐가 발견이 됐지? 응? 뭐가 발견됐잖아. 상대성 이론. 그래, 상대성 이론. 자, 그 다음에 좀 더 써줄까? 자, 그 다음에 양자역학. 양자역학의 시작은 상대론보다 조금 앞선데,
양자역학의 시작은 1900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1900년 가을 10월 20일 며칠이라고. 그 다음에 뭐가 발견됐지? 양자장로? 그놈이지 뭐. 양자장로? 그 다음에? 생물학? 양자 생물학? 그 다음에 원자탄도 발견이 되고 수소탄도 발견이 되고 웹도 발견이 되고 끊임없이 새로운 초전도체도 여기서 발견이 되고 뭐 끊임없이 이렇게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이지 여기에 살고 있는 이 동네 살고 있는 어떤 물리학자가 있는데 이런 사람도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나보고 뭐 물리학의 원정도 아느냐? 그러면 나는 얘기를 하기를 말이지. 뭐 물리학에 얼마나 일을 했느냐 나를 물어보면 나는 그저 이 물리학 흐름에서 한 장의 벽돌이 되기를 원한다.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그 물리학의 그 흐름 속에서 나는 조그만 역할만 하고 이제 사라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말이지. 아직도 모르는 것이 아는 것에 비해 가지고 모르는 것이 1000배, 1000배 더 많다. 심지어는 이 여기 사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나는 내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옛날에 파스칼이 얘기했지. 나는 진리의 바다 옆에서 조개 껍질 하나 줍고서 좋아하는,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렇게 그 위대한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2000년도가 지난 지금.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인간이 그 정도로 건방졌어요. 자, 그런 인간들한테 이게 이상한 문제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거를 풀면서 양자역학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된다. 그거를 풀면서 상대성 이론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보는 이 세계가 새로운 세계가 되고 새로운 물리학이 생겨나고 그렇게 됐다. 그때 이 시대의 인간들을 괴롭혔던 몇 개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이른바 뭐냐면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이라는 게 이제 그 중에 하나야. 여러분들 다 알고 있겠지만 뭐 까무잡잡한 데서 나오는 이 피직스가 이게 이 건방진 인간들이 이거를 잘 못 풀고 있어요. 이상하다 말이지.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죠? 광전 효과가 있었어. 광전 효과가 있었어. 또 뭐가 있었죠? 컴퓨터. 고등학교 때 다 배운 거야. 컴퓨터도 같은 거. 그렇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자, 이러한 몇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몇 가지 문제들이 이 건방졌던 인간들이 풀어낼 수가 없었던 그런 문제. 굉장히 이상해. 저 뉴턴의 역할하고 막스웰의 전자기학을 가지고서 저 문제를 풀어내려고 그러는데 도대체 풀어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자,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을 보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면 빛이 들어가요.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빛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 빛이 들어가. 광전 효과에 뭐가 들어가느냐면 빛이 들어가요. 컴퓨터 효과에 뭐가 들어가느냐면 빛이 들어간다.
수소 원자를 보니까 수소 원자에서 말이지. 이 빛이 튀어나오는데 어떤 아주 스페시픽한 프레퀀시에서 빛이 튀어나와요. 우리가 그거 이른바 뭐 라이만 계열이라든지 뭐 발모 계열이라든지 거기서 나오는 그 프레퀀시가 왜 그 프레퀀시가 나오느냐 하는 것들을 인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 빛을 알아야 되는데 이 빛을 인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인간들이 어떻게 되느냐? 인간들이 이제 당황하기 시작해. 그래서 서로 싸우기 시작해. 왜냐하면 내가 다 아는데 다 안다고 선언을 해놓고서 모르는 게 나오니까 부끄럽잖아. 다 아는데 요 문제는 모른다. 근데 그 문제가 진짜로 중요한 문제다. 자, 그러니까 현대 물리학은 20세기의 물리학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느냐 하면 빛이란 무엇인가, 빛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왜 양자역학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빛 얘기를 하느냐? 양자역학이라는 거는 핵 둘레를 들고 있는 전자의 문제를 다루는데 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빛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빛을 이해하면서 양자역학을 이해를 하고 빛을 이해하면서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빛이란 무엇이냐? 이 빛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 자, 빛이 뭐죠? 현대물리 시간에 이제 다 배웠을 거야, 그지? 자, 빛이란 무엇이냐? 그럼 이제 빛이 무엇이냐? 빛을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자. 자, 빛이란 무엇이냐? 빛이 무엇일까? 이 사람들이 옛날부터 빛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 가지고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싸웠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빛의 본질을 그래서 빛이 뭐냐? 빛이 뭐냐 하는 거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싸웠어. 엄청나게 싸웠어. 근데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 정리가 돼가지고 두 파로 나눠졌어. 파동이다, 입자다. 입자다. 빛을 입자라고 생각했던 사람, 뉴턴 같은 사람들.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저기서 지금 알갱이가 튀어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빛이라는 게 뭐냐면 알갱이다. 그래서 뭐가 있느냐 하면은 모멘텀이 있고 모멘텀은 알다시피 이제 보존이 되는 그런 이야기다. 모멘텀이 바뀌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돌멩이가 와가지고 얼굴을 딱 때리고 모멘텀이 제로가 됐다. 모멘텀이 바뀌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일이 생겨나냐 하면 멍이 움직이지. 근데 우리 햇빛 많이 쬐면 멍들잖아. 그치? 똑같아. 색깔도 거의 똑같아. 하나는 한꺼번에 멍들고 하나는 천천히 멍들고 이거 있지. 그러니까 뉴턴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면 아, 이게 모멘텀을 가지고 있구나. 이게 빛이라는 거는 이게 작은 입자의 흐름인데 입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뭔지 잘 모르지만 하여간 모멘텀이구나. 근데 작은 놈도 많이 맞으니까 멍이 드는구나. 뭐 이래가지고 이 입자설을 이렇게 주장을 하는가 하면 이 다른 사람들은 파동설을 주장을 해요. 이 뭐 호이겐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 영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아, 빛이라는 게 이제 파동이구나. 이 파동이면은 입자하고 파동은 굉장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파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파동이라는 것은 y는 y1 더하기 y2가 성립이 되는 게 파동이에요. 이게 뭐냐면 두 개의 파동이 이렇게 오면 그러면은 중첩의 원리가 성립이 된다 하는 게 이제 파동이다. 그게 빛이다. 빛은 파동이다. 그런데 이 중첩의 원리하고
모멘텀 보존의 법칙은 이제 굉장히 달라요. 달라도 엄청나게 달라. 만약에 여기에 모멘텀 보존의 법칙이 아니고 입자가 중첩의 원리가 성립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여기서는 이게 두 개가 파동이 이런 파동이 있고 뭐 이런 파동이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두 개가 되더라. 뭐 이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파동 이쪽으로 가고 저 파동 저쪽으로 간다. 이게 뭐냐면은 중첩의 원리 아니야. 응? 파동은 그냥 더하면 되는 거라. 근데 만약에 입자가 중첩의 원리를 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구공이 있는데 여기에 하얀 당구공이 있고 이게 빨간 당구공이 있다. 진짜예요. 당구장에 가면 하얀 거하고 빨간 게 있어. 두 개가 이렇게 가가지고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중첩의 원리가 성립이 되면 이게 좀 커지고 이게 분홍색이 됐다가 이게 하얀 게 이쪽으로 가고 빨간 게 이쪽으로 오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첩의 원리. 그러니까 파동하고 입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파동하고 입자는 너무도 다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지. 이놈이 맞으면 저놈이 죽고 저놈이 맞으면 이쪽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싸웠지. 내가 맞다. 그런데 얘가 이겼어. 누구에 의해서 제가 이겼지? 막스웰에 의해서 이겼어. 막스웰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4개의 법칙을 이렇게 탁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거기다가 진공해서 그 솔루션을 풀어보니까 완전한 파동 방정식이 나오고 빛의 속도가 나오고 아예 증명을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파동의 방정식이 탁 나와버리고 증명이 되니까 수학으로까지 탁 증명이 되니까 신은 빛을 만들었는데 그 빛은 파동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겼어요. 논쟁의 여기에 금지불을 씹었다. 그래서 빛은 파동이다. 이랬다가 이 종지비를 찍은 빛은 파동이다라는 거 종지비를 찍었는데 수십 년 후에 이거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빛의 입자설을 주장을 하면서 저 광전 효과가 풀리게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빛이라는 것은 파동이다라는 게 증명이 됐는데 파동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현상들이 이제 나오게 되더라고요. 이게 컴퓨터 효과도 그렇고 광전 효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실은 수소 원자 저것도 그렇고 뭐 이상한 가정들이 이제 막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빛은 파동이라는 거를 증명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빛은 입자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주 혼나요. 과학계에서 퇴출. 그러던 상황에 과감하게 빛은 입자적인 성질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다시 알아내는데 수십 년의 세월이 걸리죠. 그때 가장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 그럼 빛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현대물리를 공부하면서 빛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을 거예요. 빛이란 뭐냐? 이거 상당히 신기한 게 이제 빛이라는 건 진짜로 신기해요. 이 빛의 본질을 이해하면서 이 양자역학이 나오게 되고 빛의 본질을 이해하면서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새로운 물리학의 법칙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 빛은 뭐예요? 빛은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여기 태양이 있고 여기 지구가 있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온다 이게. 응? 뭐가? 빛이 오잖아. 아, 신기해. 신기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 왜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 빛이 옵니다. 신기하죠? 왜냐면 진공 아니야.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오거든.
이게 파동인데, 파동이라고 생각하는데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 이게 빛이 와요. 막스웰이 파동이라고 했고 파동 방정식을 풀었는데 사람들이 알고 있기는 뭐냐면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는데 그 사이를 뚫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파동이 아무것도 없는데 뚫고 올 수 있느냐? 소리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데 그 사이에 공기가 있는데 공기를 통해야지만이 소리가 전달이 될 수 있는데 공기가 없으면 저기서 나를 보면 소리는 안 들리고 뭐 부모가 물 먹고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건데 그지? 가끔 가다 물 먹지 그지? 여기에 공기가 없으면 소리가 전달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게 이 호수에다가 돌을 탁 던져요. 그래서 뭐 그렇잖아. 뭐 잔잔한 호수에 파문이일 때 뭐 이런 멋있는 식기 같은 거 물이 없으면 던져서 뭐 파문이 있냐? 무슨 매질이 있어야지만이 파동이 전달이 된다. 이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막스웰이 빛의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파동 방정식이 다 나왔다. 그럼 태양에서부터 지구 사이에 분명히 빛은 오는데 그 사이에 매질이 뭐냐? 그 매질이 이제 뭐 진공 속에 되어 있는 매질. 그 매질이 있어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막스웰이 파동 방정식 푼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고민의 고민을 이제 하겠지. 부자가 됐겠지.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가상의 물질을 이제 생각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른바 그 유명한 독일어는 에트르라 그러고 영어로는 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게 가상의 매질이 이 우주에는 꽉 차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이놈의 그 가상의 물질이 참 신기해. 왜냐하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유리 속에도 있어. 유리 속에. 빛이 유리를 통과하잖아. 진공에만 있는 게 아니라 유리 속에도 있더라 이거. 유리 속에도. 진공에 대면 진공은 뭐냐고 굉장히 그 소프트웨어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런 건데 이놈의 유리는 어떻게 돼 있느냐면 무지무지하게 딱딱해요. 그런데도 이게 빛이 있어. 그런데 진공 속을 통과하나 공기 속을 통과하나 유리 속을 통과하나 거의 빛이 통과하는 거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이 에테르라는 것은 뭐냐면은 너무도 고요해서 없는 듯이 있어야 되는 그런 물질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거 원자도 아니고 아직 아무도 발견한 적이 없고 흔적이 없는 그런 물질인데 그거는 너무도 고요해가지고 그 물질은 진공 속에서도 존재하는 건데 이 너무도 고요한 물질은 유리 속에서도 존재한다. 너무도 고요해가지고 유리를 막 이렇게 흔들어도 유리가 지나간 흔적조차 없는 것처럼 그 에테르는 그 속에서 존재해야 된다. 그치? 유리. 안경. 자, 이 빛이라는 거는 뭐냐? 그 이상해. 빛이라는 게 뭔지 본질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거는 진공 속에서도 존재하고 너무도 고요한데 너무도 고요해서 유리가 지나가는 것도 거의 알 수 없을 정도로 이게 고요한 물질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냐? 빛이라는 것은 굉장히 빠른 물질이에요. 여러분들 매질이 있으면 매질 속에서 파동이 빨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매질이 엄청나게 단단해야 돼요. 매질이 소프트하면은 속도가 느려. 빛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빛은 뭐냐면은 빛은 빛 속에 매질이 있는데 매질은 어떤 성질을 가져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딱딱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빛의 속도가 너무도 빨라서 진짜 빨라요. 우리에 비해서 엄청나게 더 빨라. 그러니까 빛은 매질이 있어야 가는 건데 파동이니까 그 매질은 엄청나게 딱딱해야 된다. 왜냐하면 속도가 빨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에테르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매질인데 이 에테르라는 것은 엄청나게 단단해서 강철보다도 단단하고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더 단단한 그런 물질인데 이 물질은 너무도 고요해가지고 진공 속에 없는 듯 없어야 되고 있어야 되고 그런 물질. 그러니까 이놈이 무지무지하게 딱딱하고 무지무지하게 약해야 되고 두 가지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상하지? 그치?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제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가 다 아는 줄 알았는데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다 안다 그랬는데 전혀 이해를 못하는 그런 물질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1800년대에 물리학자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냐면 이 에테르라는 것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는 하는데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거 존재 안 한다 그랬으면 몰매 맞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믿었는데 존재한다고 믿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게 큰일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빛에 관한 이러한 의문점들을 이렇게 하나둘씩 풀면서 그때 풀리게 된 게 거의 1900년도가 넘어가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실마리가 풀리게 돼요. 그래서 그 18세기에 상당히 위대했던 과학자들은 거의 퇴출이 되기 시작해요. 가장 유명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 새로운 개념을 이렇게 내놓으면은 그냥 도끼 들고 와가지고 이 젊은 사람들 이렇게 작살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다 없어지면서 퇴출이 되면서 이제 새로운 물리학이 생기게 되고 새로운 우주관이 생기게 되고 양자역학이 생기게 되고 상대론이 이제 생기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느냐?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 퀀텀 미케닉스로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것들을 두 학기 동안 공부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 현대 물리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배웠고 그런 것들을 수학으로 다시 리파인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이제 양자역학에서 배우게 돼요. 양자역학 굉장히 중요해. 굉장히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물리학을 공부하는 한에 있어서는 죽을 때까지 양자역학만 공부할 거예요. 웬만한 사람. 내가 이제 초전도를 공부하는데 이거 양자역학, 완전히 양자역학. 그래서 일생 동안 지금 양자역학을 공부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강의를 하지만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살짝 얘기하는 건데 진짜 많아요. 나하고 뭐 여기서 다 알고 뭐 이거 건방지게 내가 뭐 이 양자역학을 강의를 하고 있지만 모르는 것도 수십 년 동안 양자역학만 이제 공부를 하고 아마 가속기를 공부하는 사람은 양자역학을 좀 적게 공부할지는 몰라요. 그런데 일생 동안 양자역학 문제를 이제 풀고 물리학이 존재하는 한 여러분들이 물리학에 종사하는 한 양자역학을 아마 풀게 될 거고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새로운 파라다임이 나타나지 않는 한 양자역학은 끝까지 아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양자역학을 계속 공부를 할 거고 지금 잘 모르면 내년에 또 공부하고 여기서 이제 양자역학 한참 공부를 한 다음에 대학원 가기 전에 시험도 보고 대학원 가면은 또 양자역학 또 공부해요. 그래서 뭐 중간고사 또 봐. 학기말고사 또 봐. 그 다음에 뭐 박사학위 하겠다 그러면 또 뭐 이 자격시험이라고 이래가지고 양자역학 또 공부하고 그럼 이제 휴 끝났구나. 좋아하시네. 일생 동안 해요. 양자역학. 자 그래서
오늘부터 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새로운 컨셉을 이제 공부를 할 거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듯이 빛이라는 것은 뭐냐면 빛이라는 것은 파동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1800년도 중반에 이제 파동이라 그랬는데 1900년도 이렇게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이게 입자설이 이제 다시 대두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타협점을 본 게 빛은 파동이긴 하지만 입자적인 성질도 있다. 입자 같지만 또 파동이기도 하다. 뭐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결론을 줘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파동도 되고 입자도 된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왜냐하면 파동도 되고 입자도 된다 그러면 이 빨간고 하얀고기 자꾸만 생각이 나가지고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세계로 가면은 이 파동과 입자의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게 되고 매스가 작아지고 모멘텀이 작아지면 파동적인 성격이 이제 더 크게 나타나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매크로스코픽한 세계에서 자연을 볼 때는 파동성은 거의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말이지. 이제 똑같은 이론들이 이제 여러분들 두브로이 파고 뭐 이런 거 다 배웠잖아. 그래서 이제 매크로스코픽한 그런 세계에서는 아직도 클래시컬 미케닉스가 맞고 마이크로스코픽한 곳으로 가면 이제 파동설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지금부터 쭉 이제 공부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20세기가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양자역학이 태어나게 됐느냐? 양자역학이 태어나게 된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이른바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을 한번 공부를 해요. 블랙바디라는 게 뭐예요? 블랙바디가 까무잡잡한 게 블랙바디잖아요. 그치? 블랙바디는 빛을 완전 흡수한다. 흡수만 하냐? 완전 내뱉지. 방출해요. 그지? 일단 들어온 놈은 다 잡아먹는 게 블랙바디. 빛을 흡수만 하면 안 돼. 그지? 흡수만 하면 큰일 나요. 사람들 중에서 블랙바디는 뭐냐? 빛을 흡수를 한다. 다 흡수한다. 흡수만 한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큰일 날 얘기예요. 블랙바디가 이게 흡수만 하면 아주 큰일 나요. 여러분들 이게 여름에 길거리 이렇게 걸어가면 빛을 받아가지고 이게 흡수만 해. 에너지를 받아서 흡수만 해. 그럼 이제 머리카락의 온도가 올라가요. 내려갈 수가 없지. 흡수만 하니까. 그지? 그럼 조금만 가다 보면 불나. 에너지를 받기만 하면 에너지가 축적이 되면 당연히 그렇게 되지. 블랙바디라는 건 뭐냐면 이게 빛이 들어와가지고 다 흡수되고 또 그만큼 이렇게 방출을 하게 돼요. 블랙바디가 아닌 거, 메탈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느냐면 딱 오면은 거의 대부분이 다 방출이 돼요. 그 순간에 들어오질 못하고 블랙바디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만약에 실험을 한다 그러면 진짜 까맣게 칠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세상에 100% 흡수하는 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빛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 그 다음에 이렇게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결국은 100% 다 흡수하게 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이제 블랙바디를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된다. 이렇게. 자, 그래서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빛이 들어와서 여기서 다다다다닥 해가지고 다 들어온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블랙바디예요. 그럴 때 이 집을 말이지 이 동네를 다 온도를 T로 만들어 놓고서 만약에 이런 실험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게 블랙바디니까 흡수율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00%가 되는 그러한 게 이제 블랙바디예요. 여기서 이 빛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에미션 파워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2의 람다 T.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나오는 빛의 에너지를 말이지. 자, 이거를 E라고 우리가 한번 정의를 해보자. 뭐냐면 에너지가 나오는데 단위 면적당 나오는 거를 단위 시간당 나오는 거를 단위 파장당 나오는 것을 우리가 E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자,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측정을 했어요. 사람들이 뭐를 측정을 했느냐면 저 E라는 것을 이제 측정을 했어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U라는 것을 이제 측정을 했는데 U라는 게 뭐냐? U라는 게 이 에미션 파워하고 관계가 되는 이러한 물리량. 이 U는 뭐냐면은 에너지 덴시티예요. 에너지 덴시티 인사이드 오프 아이고. 제게. 측정은 2로 하고 실험을 해가지고 2를 측정을 한 다음에 이제 U라는 거를 이론에서 계산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하게 돼요. 여기에 이게 이제 4가 붙은 이유는 뭐냐면 빛이 왼쪽으로 갈 수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 있고 거기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2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만 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만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코사인 세타가 나오게 되고 여러분들 이제 앵글 인테그랄에서 그래서 코사인 자승통이 나오게 되고 그게 에버리지는 2분의 1이 나와. 그래서 여기가 이제 4가 나오는 거예요. 자, 실험은 2로 하고 이제 2로는 U로 하니까 두 개를 비교를 해가지고 에너지 덴시티를 캐비티 안에 에너지 덴시티를 사람들이 계산을 한 다음에 이 실험 값하고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했더니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나더라. 뭐냐면 이거 다 배웠지, 그죠? 시험도 많이 보고 그랬어. 자세한 계산은 잠시 후에 한번 하고 휴대물리 시간에 한번 했겠지만 다시 한번. 자, 이렇게 U라는 함이 있어가지고 U가 뭐의 함수냐면 람다하고 T 함수다. 그런데 이 U를
람다하고 t의 함수로 만약에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람다를 알면 u를 아니까 u로 그려도 상관이 없어. 온도가 올라가면 뭐 이렇게 되더라. 그래가지고 온도의 변이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다시 그릴 거예요. 자, U 또는 람다를 이렇게 그리면 항상 여기야 실험을 해보면 맥시멈 되는 점이 이렇게. 그래서 저 블랙바디에서 나오는 놈들의 에너지를 이렇게 보니까 프레퀀시 여기 있는 놈들은 요만큼이고 여기 있는 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에너지를 우리가 블랙바디 캐비티 안에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실험적으로 이제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실험적으로 알아낼 수. 근데 그 오만했던 인간이 이 그래프를 유도를 해내지는 못해요. 그럼 맨 처음에는 그냥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풀 수 있겠지 뭐. 별 신경을 안 쓰다가 시간이 지나도 안 풀리더라. 사람들이 이제 당황하기 시작을 해요. 저 블랙바디 레디에이션 저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사람들이 이제 당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 문제를 푸는 날, 저 문제를 풀었던 날, 아니 저 문제를 풀어가지고 발표했던 날, 그날을 양자역학의 탄생일이라고 해요. 1900년도 10월 20 며칠이야. 내가 다시 한번 어디 10월 며칠이라고 썼는데 있는지 모르겠다. 책에 없는 것 같은데, 그치? 내 생일은 잊어버려도 양자역학 전공하고 있는 내가 말이야. 10일인가 11월인가 내가 여러분들 말이야 양자역학에 관해서는 진짜 문고판으로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죠. 응? 그런 것들 이게 많이 읽어봐요. 이 교과서뿐만이 아니고. 자, 그러면 저 문제를 이제 어떻게 풀었느냐 하는 거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우선 1894년에 빈 아저씨가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거 나왔는지는 논문이 없어가지고 나도 참 모르겠어. 모든 책에 빈이 1894년에 이렇게 썼어요. 그거부터 시작해. 오리지널 논문 보면 아마 되게 쉬울 텐데 어떻게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는지는 내가 잘 생각하지 않나. 가시오로 미치 아저씨도 똑같은 것 같아. 그냥 1894년도에 이런 아저씨가 이렇게 썼더라. 증명했더라. 자, 이거를 보면 이게 이 그래프예요. 여러분들 이게 뉴로 나와 있지만 여기는 람다로 나와 있어요. 뭐 똑같은 거야. 람다를 알면 뉴를 아니까 람다 곱하기 뉴가 뭐죠? C니까 다 아는 거야. 람다 곱하기 뉴.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실험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 람다를 뭐로 바꿔요? U로 바꾸면 되지. 그리고 U를 어떻게 하느냐? U를 바꾸고 이렇게 쓰고 F에다가 람다 대신에 뭐? 람다 대신에? 람다가 뭐지? 람다 U가 C죠. 그러니까 C 오버 U에 T 이렇게 써놓고 람다가 C 오버 U니까 이게 U 오버 T의 오수 이렇게 쓰면 틀려, 그치? 이거 틀려요?
줄여 진짜 줄여. 완전히 망한 케이스야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돼. 이 U는 뭐해? 이 U는 이거 전체 하면 뭐가 되지? 전체 에너지가 나오지. 네. 이 U라는 거는 뭐냐면 람다하고 람다 플러스 D 람다 사이에 있는 에너지의 양이야. 이렇게 U를 쓰면 뭐냐면 U하고 U 플러스 D U 사이에 있는 에너지 양이에요. 그러니까 U하고 D U하고 람다하고 D 람다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코렉션 텀을 넣어줘야 된다 이거. 이렇게 됩니다. 이거 전체 람다에 대해서 인티그랄을 하면은 토탈 에너지 나오지? 뉴에 대해서 인티그랄 하면 토탈 에너지 나와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나와.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U에 그냥 하면 안 되고, 응? 람다를 U로 바꾼 다음에 거기에다가 DU에 D 람다에 DU를 곱해야지만이 저 스케일이 맞게 돼 있어. 그런데 말이야,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다가 절대값 붙여야 돼. 왜 절대값 붙여야 되죠? 이게 람다가 이렇게 되잖아. D 람다는 어떻게 되냐? D 람다는 U 자승분의 C에다가 D U에다가 여기 마이너스가 하나가 나오게 되거든. 람다가 커지면은 U는 작아지도록 돼 있어. 그지? 두 개 곱하면 이게 일정하니까. 그럼 하나가 커지면 다른 거는 작아지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하나가 어떻게 되냐면 네가티브 넘버가 돼가지고 한쪽은 에너지가 포지티브고 한쪽은 에너지가 네가티브다. 그렇게 나오게 되니까 저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스케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조심해야 돼. 저렇게. 자꾸 비어. 자, 그래서 여기다 넣으면 아까는 어떻게 되니? 이게 응? 여기 5승 때문에 뉴의 5승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D 람다 D U를 이렇게 스케일하면서 자승이 나오지. 그러니까 전체가 어떻게 나오냐면 3승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 그래서 빈이 유도한 공식을 프레퀀시 함수로 다시 바꾸면 그 에너지 덴시티는 U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폼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C는 상수니까 그냥 날려버리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 여기에 T 오버 U인데 왜 여기는 U 오버 T냐 이렇게 울고 그럴 필요가 없어, 그지? 함수를 다른 함수로 바꿔버렸으니까 그것의 함수니까 U 오버 T의 함수니까. 자, 이거를 빈이 이제 유도를 했다. 빈 아저씨가 이거는. 자, 빈 아저씨가 이거를 유도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멋있는 유도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했구나 뭐 이럴 게 아니라 진짜 아주 멋있어요. 어? 왜 멋있어? 함수의 모양은 모르지만 이게 멋있는 거야. 여기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U라는 게
몇 개의 변수로 돼 있죠? 두 개의 변수로 돼 있어. 여러분들 두 개의 변수로 돼 있는 그런 함수가 있었는데 그 함수를 몇 개의 변수로 바꾼 거하고 똑같으냐면 한 개의 변수로 바꾼 거하고 똑같아요. u 오버 t에 관한 함수만 알면 다 안다 이게. 이 베리어블이 뭐냐면 한 개의 베리어블. 우리가 어떤 t에서 어떤 온도에서 저 u 값을 알면 어떤 온도에서 u 값을 알면 다른 온도에서 모든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 왜냐하면 온도가 100도에서 이 값을 안다. 100에서 u의 u를 안다. 그럼 200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100일 때 u 값보다 200일 때는 u 값을 그거 2배짜리를 가져와 가지고 저걸 그리면 다 알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베리어블이 두 개가 있는 베리어블을 하나의 베리어블로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 이런 거 아주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상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할 때 거기에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데, 거기에 스케일링 이론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직접적으로 써먹는 그런 거랍니다. 하나를 알면, 한 곳에서 알면 바로 옆에서 다 알아낼 수가 있는 그러한 함수꼴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주 멋있는 함수꼴이에요. 그래서 이 성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저거에 의해 가지고 이게 TD에서 리니어해. 많이 모르겠는데. 너 지금 안 그려지지? 그냥 혹시 900%로 인터넷 기분 T에서 알면 어떠한 곳에서도 어떠한 T에서도 알아낼 수가 있다. 한 온도에서만 측정을 하면 다른 온도에서 측정 안 해도 실험 결과를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지. 한 온도에서만 측정을 딱 해보면 저게 만약에 성립이 된다 그러면 다른 온도에서 실험할 필요가 없어요. 함수 모양을 다 아는데 뭐 더 해? 다른 온도에서 하는 거는 진짜로 저게 성립이 되는가 체크하는 정도로 하면 된다. 자, 저거를 빈이 이제 유도를 하니까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면 기본 T에서 알면은 모든 T에서 알 수 있다. G가 맥시멈을 가지고 있고 U가 맥시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 G도 맥시멈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야 돼. 람다에 대해서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U에 대해서도 이제 올라갔다 내려와야 돼.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느냐면 만약에 맥시멈 쪽에 있다 그러면은 B가 뭐가 되느냐면 유니버설 콘스턴트다. 빈 아저씨가 아주 대단해. 지 함수를 아예 줬어 그냥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이 빈 아저씨의 모델을 이렇게 해보니까 빈 아저씨의 모델에 의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프레퀀시가 높을 때 보니까 빈 아저씨 모델이 이렇게 나죠.
근데 1900년도에 그 비인의 모델도 보면은 문제점이 있잖아, 그렇지? 비인의 모델의 문제점은 뭐지? 이 동네는 맞죠? 이 동네는 맞는데 저 동네는 안 맞아. 근데 1900년에 레일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거를 이 사람이 이거 유도를 이걸 해버려. 자, 레일라이 아저씨가 말이야. 레일라이 아저씨가 이거를 아예 유도를 해버려. 근데 이걸 해보니까 레일라이 아저씨는 또 여기가 맞아요. 레일라이. 레일라이 아저씨거나 빈이나 이거를 보면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빈의 법칙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저 밑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저게 이게 인피니트로 이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에너지를 적분을 해버리면 토탈 에너지가 나오는데 모든 파동의 파장에 나오는 거 모든 파장에 대해서 프레퀀시에 대해서 적분을 해보면은 인피니티가 나와. 그러니까 뭐냐면 요 안에서 튀어나오고 있는 에너지를 다 합산해보면은 무한대가 돼서 우주의 에너지보다 더 크다는 게 이렇게 나오게 되고 무한대니까 우주 안만 커봤자 무한대보다 작잖아. 조금 크긴 하지만 무한대보다 작잖아, 그치? 근데 이놈의 빈도 그렇고 레일라이도 그렇고 이게 적분을 해버리면은 에너지가 이제 인피니티가 나오니까 이게 이제 문제다. 세상에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 다 뽑아 먹으면 우주보다도 더 세니까 에너지 문제 다 해결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 둘 다 잘 안 맞아요. 둘 다 안 맞아. 그럼 우리가 레일라이의 공식을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보자. 자, 이거 레일라이의 공식 유도할 수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사람. 지훈이 기억하고 있겠다, 야. 근데 제가 아는 방법은요. 어. 보존 스태틱 쓴 거라서. 응? 보존 스태틱으로, 그러니까. 아, 예. 보존 스타틱스. 예. 이걸로 한다고? 그쪽에서 이제 리미트 해가지고 끌어내는 그 방법을 알지. 지금 지훈이는 이게 보존익 스타티스틱스에서 보자인스타인 스타티스틱스에서 끌어낸 다음에 거기에 리미트로 그러니까 그 경우에 저거를 유도해낼 수 있다. 그거는 18세기에 그렇게 못했지. 예. 18세기 구석기 시대 방법을 하자는 거지. 내가 뭐 팬시하게 말이야 다 알고 있고 이 높은 수준에서 이게 유도해내는 게 아니고 이게 레일라이가 어떻게 저거를 유도를 했느냐 그거를 한번 알아보자. 뭐 이거예요. 그 교만했던 인간이 그때 유도를 했는데 이게 답이 안 맞더라. 뭐 이거지. 그 사람 어떻게 구해내느냐. 근데 이제 지훈이는 이게 현대 방법은 아는데 고전은 이제 까먹었다 이거지. 네. 유도는 해봤지 그때 옛날에. 예. 이거 자신 있게 유도할 수 있는 거. 한번 이제 유도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보자. 다 옛날에 한 번씩 유도를 했을 게 현대물리 시간에 뭐 시험도 보고 그랬을 때. 내가 옛날에 현대물리 강의할 때는 맨날 똑같은 문제 또 내고 또 내고 그래. 낸다고 선언하고. 자, 그러면 저거를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보자 하는 거예요. 자, 유도하기 앞서서 뭐 수학도 좀 공부해보고 어릴 때 이제 다 공부를 한 거겠지만 지금 기억을 하겠지. 이거 유도하기 위해서 수학 한번 해볼까? 여러분들 이거 구하면 얼마나? 2분의 응? 루트 2분의 2파이? 2파인가? 루트 2분의 파이. 루트 파이어. 이거 얼마 나오지? 15분의 2 루트 파이였나? 15분의 1? 2. 5분의 2였나? 저는 무슨 15분의 1 정도 무슨 또 15분의 1? 저거 미분하면 되잖아. 잠깐만. 저기 하나더니 저기 AX 제곱해서 편미분하면 이거 얼마 나와? 8분하면가? 해보면 되지 지금. 자, 빨리 풀어야 되겠다. 누가 제일 빠른가 보자. 통계 역할할 때 밥 먹듯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되지 않았어? 통계 안 들었어? 통계 문제 되지 않았어? 되지 않았어? 이거는 배웠는데 그거는 구했는데. 그때는 이제 내가 학생들 다 푸는 열심히 푸는 거지. 푼 사람 빨리 나와서 하기.
자, i를 구하고 싶은데 저거 뭐 치환하고 수단을 다 취해도 저거 구하기 어려워. 응? 근데 이렇게 써놓고 이게 i고 이게 i잖아. 전체가 이제 i지 않습니까? 그렇게 써놓고 보면 이거 뭐 한 거하고 똑같으냐면 2의 마이너스 이거니까 이게 x가 마이너스 인피니티부터 인피니티, y도 마이너스 인피니티부터 인피니티 2차원 평면 적분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져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2차원 평면 적분을 폴라 코디네이트로 쓰면 말이야 여러분들 다 알잖아. r, dr에 d세타 되는 거 알잖아. 그치? 폴라 코디네이트로 하면 그래서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r 자승 이렇게 돼요.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r이 하나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돼. 그러면 세타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2파이가 나오고 r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0 인피니티 하면 2분의 1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파이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i가 어떻게 되냐? 루트 파이가 되더라. 자, 여기다가 알파자를 이렇게 붙이면, 알파자를 붙이면, 여기도 알파자를 붙이면, 여기도 알파를 붙일 수 있을 거고, 여기도 알파를 붙일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여기가 루트 알파분의 파이가 돼요. 여기 A라고 썼구나. 그냥 알파. 그냥 알파요. 그냥 알파. 제가 그냥 알파구나. 그러니까 이게 성립을 하고 왼쪽을 x자승이 나오게 하려면 여기 a에 대해서 미분을 한 번씩 하면 되잖아. 그치? 미분 한 번 하면 x자승 나오니까 마이너스 나오지만 여기서 a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미분을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a에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서 마이너스 길이 지워지고 따라서 이게 다 한 다음에 알파 대신에 2를 넣으면은 조수식이 나와요. 탐문 테크닉이에요. 써두는 게 좋을 거야. 왜냐하면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공식이니까. 시간이 다 됐고 다음 시간에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은 우리가 구석기 시대의 방법으로 한번 이거를 자 7시에 7시 하고 내일 해요. 수업. 이게 자동적으로 출결석이 되지 이게 지금. 안 찍었는데.